연해주라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땅을 호시탐탐 중국이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제휴를 맺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 대단히 유리하다 하는 거고요. 중국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유력한 파트너다. 모든 업종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러시아로서도 한국의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후의 한러 관계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국제 정치적인 큰 흐름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이제 단연코 미중 신냉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미국과 중국의 냉전 구도가 배후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중 냉전이 전개되는 양상이 우리나라랑 관련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동유럽의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그 다음에 루마니아로 이어지는 그 동유럽 접경 지역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중동의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이런 국가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 쪽 국가들, 그리고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동남아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게 러시아 무기를 대체하는 면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구입하는 국제 정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이 우리의 그 생존 가장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미국 의사를 무시하고 미국이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무기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도 우리나라 군사 무기에 보면 그 다 미국의 군사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허락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나라들한테 무기를 공급하게 되면요 거의 준동맹 관계가 성립되거든요. 왜냐하면 자, 전쟁 같은 그런 유사시에는 그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도입한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보급받아야 되고 탄약과 미사일을 보급받아야 돼.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기를 한번 판매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미리 약속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기를 팔았는데 탄약과 미사일을 공급 안 해준다면 기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기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국가 사이는 거의 준동맹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무기를 유라시아 국가들이 구매하는 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미국에 줄을 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한국 무기를 구입하는 걸 허락함으로써 그 유라시아의 국가들, 특히 이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는 접경선에 있는 나라들이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구입함으로써 미국의 동맹국이 되는 그런 경향을 유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냉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미소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가장 중요한 것이 닉슨 전략 때문에 성공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련 품에서 중공을 미국 품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구도 자체가 유리한 구도가 된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 미중 벌어질 신냉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러시아를 중국 품으로 해서 떼어내서 미국 품으로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특히 러시아로서는 미국과의 손을 잡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 바로 자신의 밥줄인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을 만드는데 미국이 허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의 그 경제 상황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가스의 기점이 된다면 이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경제적 혜택이 효능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도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그 경제적 기회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중 냉전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미국 측의 중요한 동맹국이다 보니까 부가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이번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에 군사 무기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러시아가 원하는 그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전쟁 전에 한러 관계, 경제 그 규모가 있는데 이것이 그 다시 복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로서도 한국의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제품의 그 브랜드 이미지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거의 최고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을 선호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 러시아 관계를 군사 지정학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흔히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주적은 뭐냐면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국가를 주적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러시아가 주적이 될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의 주적을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주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북한이 주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한다면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주적이 될 수 없고요. 핵무기는 공갈용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주적이 될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러시아, 중국,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일본부터 한번 점검해보면 일본은 대단히 지금 우리가 반일이 강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나 일본도 절대로 우리의 주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바다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은 상대를 공격하려면 바다를 건너서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륙작전은 비슷한 규모의 국가들에서는 거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륙작전은 너무나 어려운 작전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력 정도를 감안한다면 전 세계에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를 생존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뭐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를 상륙작전을 해갖고 굴복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은 서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적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러시아가 주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한 군사지정학적인 분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장기적으로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검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러시아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넓지만 대부분의 그 자원이나 인력, 주력은 이제 유럽에 있거든요. 우리가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기준은 우랄산맥 서쪽을 유럽이라고 하고 우랄산맥 동쪽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럽의 모든 자원은 유럽에 있다. 우랄산맥 서쪽에 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한국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어마어마한 군수물자나 병력을 대규모 파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규모 파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시베리아 횡단철도입니다. 선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만약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한 몇 방만 쏘더라도 그 러시아 철도는 바로 끊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규모 군수물자 조달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러시아와 우리는 절대로 장기적으로 주적이 될 수 없다. 위협 요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 한 나라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상륙작전을 하지 않고도 육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감안한다면 우리를 유일하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적은 중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러시아랑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요. 입장을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필요하냐면, 자, 러시아로서는 연해주라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땅을 19세기에 청나라로부터 할양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호시탐탐 중국이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에 국경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 연해주를 지키려면, 연해주의 땅은 넓지만 러시아 인구는 아주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단독 힘으로 중국의 압력을 견디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제휴를 맺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 대단히 유리하다 하는 거고요. 또 러시아는 그 쿠릴 열도를 포함하는 북서태평양 쪽의 섬들 때문에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는 과거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생했죠. 그죠? 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일본 그 가까운 파트너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동북아에서 가장 미국과 러시아가 우려하는 사태가 뭐냐면요,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유럽에서는 유럽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 걸 미국이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이 손잡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세력이 대륙 국가인 러시아와 해양 국가인 미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요. 러시아와 일본이 연결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세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세력을 갖는 것을 이제 원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은 러시아와 미국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러시아가 이제 기존의 한러 관계를 복원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자, 지금 전쟁이 발생하면서, 러우 전쟁이 발생하면서 과거 서방이 제공하던 대부분의 그 서비스, 물자들을 중국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이 미중 신냉전 구도 하에서 러시아 끌어안기가 성공하게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중국을 포기하고 서방 진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그런 부품들을 서방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에너지도 아까 동아시아 시장이 서방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러시아로서는 중국을 포기하고 서방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제공받았던 그 많은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공급이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중국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이 가장 유력한 파트너다. 왜냐하면 중국과 특히 제조업 측면에서 모든 업종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감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전후의 한러 관계는 기존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추가적으로 이제 전쟁 특수라든지 또는 중국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까지 한국이 제공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전후의 한러 관계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